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내 심장을 향해 쏴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을 향해 쏴라. 저는 이제 영어 원제가 shot in the heart죠. 네. 그 심장에 쏜 총 이게 오히려 더 맞는 번역이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이게 뭐 그 심장을 향해 쏜 총.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여튼 뭐 이 네. 가정 폭력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는가를 찾아간 그렇죠. 논픽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생이 나는 형과 달라라고 아무리 스스로 단죄를 선언해도 결국은 내가 그 과거랄까 그런 네. 것들을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자. 네, 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결국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게리가 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매질을 가혹하게 당했고 아유. 결국 이제 다른 차별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네. 다른 형제와 똑같이 그냥 혼나면 괜찮은데 좀 더 혼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삐뚤어지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 분노.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면 더 맞지? 그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네, 네. 마인드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후에 뭔가 권위적인 거에 부딪히면 다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연상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야 생존하거든요. 네. 근데 게리가 아버지의 관심을 잘 못 받았고, 자 그러면서 이 게리가 어떻게 그게 갔냐면 부모의 관심을 못 받을 바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회의 관심을 끌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고리타분하거나 평범하거나 이래 갖고 사회 관심 못 끌잖아요. 네. 사회는 나에게 어떤 관심으로 가야 되느냐? 난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나는 두려움을 주겠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나도 이제 폭력을 행사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그게 사실 자기 현시 욕구라고 하는데 요즘 그건 좀 안 좋은 말로 관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은 이 책에 따르면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뭔가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관심을 받지 못한 슬픔. 이 시대에 인스타가 있어야 됐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관종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심이 없어진 게 이 관종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을 무관심과 아주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나도 돌려줘야 되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만 이렇게 무관심에 잊혀질 수는 없다. 그런 것들 되돌려주고 싶었던 인간은 참 교환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이게 교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고 언어가 교환이잖아요. 그리고 경제행위 교환이잖아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지 교환을 하고 또 그 가족을 만들고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교환이죠. 그것도 집안과 집안의 교환도 되고 남과 여의 교환 이런 교환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이 우리는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가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 폭력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개인이 자꾸 모처럼 뾰족뾰족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무기여 잘 있으라 해밍웨이 그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결국 망치처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두드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못 박아 버리는 듯이 다른 거죠. 네. 자,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게리라는 그렇죠. 아주 정말 그 끔찍한 살인자가 등장하고요. 그 게리의 동생이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동생의 부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아빠도 아주 그 아빠로부터 받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엄마 역시도 그 또 부모로부터 받은 안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대대로 좀 이어져 왔던 이야기를 일부에서 저희가 주로 좀 전해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성장 그렇죠. 성장을 이제 그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게리가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10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게리의
여러 가지 아주 치기어린 만행들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가 철교 위에서 기차가 오면 막 달리는 거예요. 기차가 만약에 바퀴가 되면 갈갈이 찢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난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3살부터 기차가 철교 예. 오는데 그렇죠. 오는데 철교에 서 있다가 기차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달리는 거죠. 기차보다 늦으면 난 죽는 늦으면 거예요? 죽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난 너희들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형이 이걸 알게 돼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멈추기는 했지만 이걸 그러니까 자꾸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가면 자기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남의 집을 무단 침입, 도둑질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단 침입을 하러 가냐니까 그들의 세계를 내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다는 그 폭력적 힘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는 가서 도둑질한다 이거보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 느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 또 웃기죠. 가가지고 그 집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거 있죠. 그 당시 50년대니까 50년 초니까 포르노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몰래 찾아가지고 이런 그 느낌에서 쾌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도 나오지만 학교 유리창 다 깨트리기. 학교가 권위의 상징이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니까 네, 유리창을 다 깨트리고. 자 그러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네. 결국 거기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년원이 아니면 배우지 못할 것들을 다 배워서 닳고 다른 이제 예비 범죄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 이런 정오심을 자꾸 사타 보면 그게 결국은 누군가에로 표출되고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표출돼 가지고 가는데 막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거죠. 이제부터 이것들이 한번 궤도를 타니까 네. 이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년원 내에서 참 제가 읽은 것 중에 참 최악의 어떤 그게 있어요. 최악의 게임이 있거든요. 자, 소년원이 있으면 매달 몇 명씩 이제 출소를 시키잖아요. 네. 그 티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머리 좋은 애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머리 좋은 애는 뭐냐면 자, 그 정신과 의사들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그림을 그려보라. 근데 얘는 그 규칙을 알고 있어요. 네. 요런 그림 그리고 요런 그림 그리면 정신과 의사가 너를 인정해. 너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너를 더 나쁜 방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 서열이 높아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걸 정보를 알려주는 놈은 그렇게 애들 자꾸 떨궈놔야지 자기가 빨리 나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칙을 지가 만들고 지는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위험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입자들 있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을 제일 골탕 먹이는 게임이 있다고 하죠. 제가 무슨 우리도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 그런 게임이 있다던데. 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입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규칙을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책을 전해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책을 전해주는데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또 뭐 이런 행동을 조금 하면서 전해주는데 신입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대충 따라하는데 틀리죠. 따라하는데 반드시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아주 처음에 한 뭐 간단한 요거 하나가 규칙인데 나머지는 이거 했다가 요것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사람도 막 섞고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규칙을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규칙은 간단해요. 근데 규칙을 간단하지만 처음 온 사람은 그건 당해낼 수가 없는 바로 그것들이 이 소년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간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마이클 길모어가 그 인터뷰를 그 소년원 시절에 그 게리와 했던 동료에게 하니까 자기가 가장 실수했던 게 바로 게리에게 그걸 알려준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더 나쁜 방으로 가는데 게리가 더 그걸 신나가지고 그래 내가 그게 이 게리를 내가 사실은 또 망치는 여러 우연적 요소 중에 내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실 나는 그때 빨리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멍청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나도 참 죄책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이런 것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엄청 많거든요. 이 신입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 참 그런. 이 책에 나오는 거 중에요. 그 성장기 때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이클이 이모네 이 가정에서 자라면 되게 안전하고 잘 자랄 수 있겠다라고 느꼈었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죠.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들도 그 생각을 했다라고 거기 썼잖아요. 게리가 소년원에서 있는 시간 동안 그 환경이 얼마나 더 그리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년원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아이들 어린
그 혈기왕성한 사춘기 아이들을 모아놨으면 얘들한테 어떤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면 뭐 집단적인 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감옥관들이 일부러 1대1 그 뭡니까 싸움시키는 거를 방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싸움해. 그래갖고 20분간 완전 죽을 만큼 싸움하는 거죠. 진짜 힘을 빼놓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압력을 벨브를 싹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호와 이런 개념이었는데 물론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믿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해지지 않으면 너 못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는 너의 감정을 그 감도를 올려보면 어떻게 되면 민감하게 해버리면 여기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물만 365일 24시간 흘리다 망치겠죠. 네, 인생을 망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게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정하면 안 돼. 절대 딱 닫아 그 딱딱한 껍질을 감정의 껍질을 딱 그 둘러싸야 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사회에서 나오면 감정의 껍질을 둘러싸니까 공감을 못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저녁 뭐 해? 하는 말을 집에 가서 밥 먹을 건데 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오늘 저녁 뭐 해라는 건 야 그러면 너 나랑 데이트하자라는 정말 그 한 말이 다양한 메시지 그러니까 텍스트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맥락을 봐야 되는데 맥락을 못 읽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말은 맥락을 못 읽어내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상하고 그러면 사회생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게리식으로 가면 그렇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자질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감옥이구나. 또 감옥을 가게 되는 거기가 거죠. 편하고 거기는 오히려 더 잘 그 통하고. 논리가 통하니까. 그렇게 되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게리도 나중에 막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살을 왜 기도했냐니까 여기서 탈출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약한 마음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은 뭐 계속해서 감옥을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중에 징역 15년을 받게 되거든요. 그 64년이니까 그 나이 뭐 이제 한 20서너세 징역 15년을. 거기 이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 징역 15년을 받죠. 근데 징역 15년 받으면서도 뭐 벌써 털리를 해야 되고 이미 건강도 많이 해치고 해가지고 맨날 마약하고 뭐 또 그랬으니까 음주에다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도 이제 교도소에서 괴롭히고 하니까 이거 난동을 부리니까 정신 어떤 그 우리 질환에 쓰는 특수한 약물을 처방해요. 근데 가족들이 면회를 하러 가니까 완전 이런 거 있죠. 얼굴은 퉁퉁 붓고 늘어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그림도 잘 그리고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줘요. 우리도 게리를 대학에 이제 너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약간 이제 모범 비슷하게 인정돼가지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역시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길을 또 포기하잖아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대학에 여기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나와야 되고 하는데 게리는 또 술을 맞고 그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감옥원 이탈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좋은 길 다시 대학에서 그림을 참 잘 그려가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공을 했는데 또 그걸 결국 스스로 걷어차게 되죠. 이 사람은 진짜 막 후회라든지 반성 이런 게 제대로 한 적이 없나요, 여러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자기가 얻었던 그 삶의 생존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야 되고 그들이 걷어차낼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첫 번째는 가족에서 이 가정에 살아남는 법이고 그게 감옥에 살아남는 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대법원이나 미국도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게리가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나 사형 빨리 받아야 된다고. 왜 하루도 집행 안 해주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보여주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대로 반성의 의미보다는 결국 그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사회에 대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 그 야만성을 드러낸 거죠. 이 사회가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렇게 죽여라. 그걸 통해서 이 사회도 결국 나를 야만스럽게 죽이지 않느냐라는 걸로 나타나죠. 저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밖에 안 느껴져요. 마지막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죠. 각 국가에 대한 복수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되겠죠. 그런 뭐 정말 모르는 그런 살인도 그렇고 자기 인생 자체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게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그래도 뭐예요 진짜? 그래도 아버지는 남아 있겠지. 응?
그래도 이 세상에 아버지는 남아 있겠지.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냥 애 하나가 망가졌네요. 근데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면 이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물론 그렇죠. 아버지 압도적인 어떤 악영향을 줬는데 우리가 아버지 탓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탓, 뭐 신의 탓, 신이죠. 그랬다 따지면 다 신이고 사회의 탓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내가 그 삶을 변화시킬 주체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게리가 그 복수를 했던 건 뭡니까? 그러면 게리는 자기 삶을 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흉내내고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삶을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사회나 다른 사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로 그렇게 정오했던 아버지의 삶을 똑같이 살다는 거죠. 그러면 게리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만약에 그걸로 간다는 것은. 네.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가정 폭력의 잔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약화시킨 건 아닌데 네.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만약 게리가 그건 아닌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아주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여기서 엄마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엄마는 빨리 그 아버지로부터 탈출 안 했냐 이거죠.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든지 탈출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마이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때 가봤자 어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갈 데가 없다. 엄마가 그러냐. 누가 나를 받아줘. 아이 셋을 들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 어디서 나를 받아주냐. 그 다음 또 하나가 결국 너희들 때문에 이혼 못해.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자식들 때문에. 근데 그 나중에 자식들 그리 하겠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안 가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의 자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형사됐고 또 다른 이제 셋째 형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서 아주 잔인한 형태로 칼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칼에. 왜? 이 형이 기본적으로 이 둘째 형처럼 여기도 잔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네. 그렇게 막 이제 게리처럼 그렇게 공격적인 아니었지만 범죄도 많이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든지 부정수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좀 잡범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친구 절친의 부인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어떤 유부녀와 정사를 하다가 그 남편이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송곳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셋째 형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결국 위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셋째 형은 살해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나오면서 왜 엄마가 그렇게 그때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둘째나 셋째 형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엄마가 결국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왜 그 결단을 못 내렸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해요. 여기서 그 아들이 생각을 해봐요. 자,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고통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 고통이 내 삶의 일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 만약 떠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결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인간이 똑같으면 또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사람만 바뀌었다 보니 그 구조가 또 폭력이 반복되는 그럴 바에 차라리 뭐 익숙한 고통 이런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거다. 네, 그놈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남은 아들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죠. 그 아버지가 엄마뿐 아니라 그 자식을 그렇게 모욕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 지금 마이클이 3살 4살 때인데 그 기억은 난다는 거예요. 뭐요? 식탁에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싸움하다가 형이 이제 뭘 먹고 있으니까 큰 형이 갑자기 아버지가 와갖고 형 뭡니까 뒤통수를 그 수프에다가 막 쳐박으면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이거 지금 먹고 싶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린 나이에 갑자기 확 형아 크냐고 이야기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죠. 하여튼 뭐 오늘 같은 날은 이 광고를 꼭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18살이 된 우리 보호소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이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각각의 개인의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전체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같이 서로 좀 연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대체로 가족 내 폭력들 네.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네. 그 다른 환경 이야기도 좀 나옵니까? 네, 근데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둘째 게리 같은 경우가 네. 아까 그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막 감옥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사회랄 것도 없군요. 그냥 감옥 아니면 집이군요, 그냥. 그리고 나와서 산 게 뭐 친구라고 하는 게 다 같은 범죄 저지르는 그 친구고 거기서 결국 사람이 제가 보니까 아주 적자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감정이 있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내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왜 동물하고 달라졌냐 이거죠. 네. 근데 어떤 분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자기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후 세계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유령이 된다는 걸 이걸 고안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지금의 현재를 상대화시켰다는 거죠. 동물은 현재만 살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인간은 내일을 생각해 만들잖아요. 네. 내일은 뭘까? 그리고 10년 후는 뭘까? 내가 죽을 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의식을. 동물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엿가락 만들시 다루는데 인간은 다룬단 말이죠. 그게 인간을 결국 동물과 다른 뭔가 호모사피엔스로 확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간이 그때 이야기대로 매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네. 뭔가 4, 5세기니까 매장을 하게 되고 매장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결국 그 문명은 시작된 거라는 거죠. 동물과 다른. 예, 시간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게리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 게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그 범죄자에게 결국 그러면 시간 의식을 줘야지 결국은 돌아오거든요.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그 디킨스.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영감은 완전히 도둑이 아니지. 그 욕심쟁이잖아요. 수전노고. 근데 스크루지 영감에게 뭘 보여주죠? 과거의 스크루지, 현재의 미래를 보니까 이 시간을 빼면서 이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 뭐 이쪽은 보면 직선적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네. 우리는 뭐 그냥 쭉 가잖아요. 어떻든. 네. 근데 그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영미권을 잘 봐요. 그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만 되면 꼭 그런 지금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영화 꼭 나온단 말이죠.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있지만 아니 그 패밀리맨이었나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거. 내가 뉴욕에 월스트리트 잘 나가는 지금 막 이제 뭡니까 아주 뭐 증권 펀드 매니저 이런 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뭐 이러고 애인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떠봤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애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은 지금 막 완전 깡촌이고 자기 옆에는 옛날에 첫사랑 그때 내가 이제 도시를 가기 위해서 버렸던 그 첫사랑 여자가 자기 부인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됐다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다시 월스트리트의 삶을 살래? 아니면 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계속 과거, 현재, 미래를 교차를 시켜주는 것들. 이걸 통해서 인간이 다시 한번 내 자신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결국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게리는 그 환경 자체가 그런 어떤 시간관들을 못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종교죠, 사실. 종교에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오늘부로 나는 어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의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거든요.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종교죠. 그런데 그것들은 여기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가족 전체가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조부모 때는 엄청난 몰몬교 뭐 이런 거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년간 떠돌이를 했고
예. 그다음에 뭐 갈 수가 없는 거죠. 밥만 먹을 때도 제발 오늘 하루 한번 조용하게 우리 식사하면 좋겠다. 그런 사진을 보여줘요. 옛날 이제 큰형하고 이 막내 작가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칠면조 사진 하나 나온 거예요. 사진도 별로 없는데 그러더니 큰형이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아 이거 생각난다. 이때 크리스마스 칠면조가 정말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 칠면조가 탁 놓여 있어가지고 빨리 먹어야지 저거 정말 맛있을 거라고 침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바보들이 그 엄마 아버지죠. 두 바보들이 또 시비를 붙어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분을 참지 못하는 엄마가 그 칠면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결국 그 칠면조를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해심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사면위원회라든지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사형은 했지 그 이제 선고는 한다지만 이거 과연 해야 되느냐 마냐 집행을 할 거냐 갖고 논쟁이 붙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사형에 반대하는 분들이 하버드 대법원에 그 있는 양반들 뭐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동생 마이클하고 계속 잡고 같이 한번 이 형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형이 이 게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나는 차라리 너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내를 만약 그렇게 해서 내를 뭐 풀리게 나오면 난 바로 총을 구해가지고 또 살인할 거다. 그 운동을 나를 이제 풀어줘 했던 사람들 찾아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을 해요. 그럼 너가 그때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특히나 자기 방식은 자기 총사령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총살형? 총사령. 왜? 그러니까 그 바로 전통적인 그 몰몬의 피가 대지를 적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역사적인 맥락도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그러네요. 인디언의 학살 그리고 몰몬 교도들이 그 몰몬 그 교도의 어떤 지방을 통과하던 이주민들을 학살했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게리를 인터뷰했던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노만 멜러 같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게리는 이거를 그냥 막 하나의 어떤 축제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자기 죽는다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나를 해방시켜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휴가 기분에 젖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예전에 우리 이방인에서 메르소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내가 죽는 처형당한 날 단두대 내가 목이 잘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더 비웃어주고 이러면 난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기반하고 있는 이 사회나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야만적인 건지 나를 보고 범죄자니 폭력자라고 하지만 너희들도 못지않다는 걸 나는 똑같이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애를 넷씩이나 낳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큰형하고 그 넷째가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둘이는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둘이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둘이는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나오죠. 참 슬픈 이야기죠.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넷째도 결혼했지만 애를 안 낳아요. 안 낳는지 못 낳는지 모르지만 그런 뭔가 그 느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유령을 보는 자기는 그렇게 부정했는데 유령을 봤다는 취향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유령이라는 거는 뭐 예전에 뭐 그 프로이드도 그랬지만 우리의 죄책감이 결국은 불러온 어떤 무의식적인 환영 아닌가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왜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 다 이해하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결국 뭐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머니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같이 계속 동조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참 그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일상이죠.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누적되는 누적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되었고 참 어떨 때는 법이 지금까지 게리를 계속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게리를 갈수록 더 나쁘게 만들고 게리를 죽음으로 몰고 왔는데 이제 막상 게리가 사형을 당하려고 하니까 법이 이제 게리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참 모순이 또 발생하는 거죠. 법으로 이제 게리를 구해야 되는데 사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게리는 더 비웃고 싶은 거죠. 그 위선과 그렇게 되기 전까지 혹시 좀 옆에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하거나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마지막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3개월 전에 이제 가석방이 되어 나왔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동거도 그래요? 하고. 그런데 또 그 여인을 두드려 그 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인은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사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미국도 마찬가지 잔인하잖아요. 찾아가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때 당신이 게리의 눈빛에서 뭘 느꼈냐? 인터뷰 같은 걸 해요. 네. 근데 네 꼴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기자가 물어봐요. 근데 당신 떠났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떠났으면 그 여자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렇죠. 그 여자를 죽이려고도 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뭐 그래도 이제 이 니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오는데 참 여기도 잔인하구나 이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어떻든 결국 뭐 여러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유타에 살고 있었던 아까 그 이모의 이종사촌 그 누나랄까 네. 그 형제들도 게리에게 어떻든 그 게리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게리가 나와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우리가 보증해주겠다. 네. 그렇게 다 노력은 해줬죠.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리가 결국은 그도 차게 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 구조에서 결국 그 참 한 번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훈습됐다고 하죠. 불교에서. 이게 연기가 배이듯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향이 잘 한번 배우면 안 네. 빠지듯이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결국 뭐 다 결국은 형은 게리는 이제 77년 1월 17일 사형 집행이 되고 네. 이후 어머니는 그 어머니와 큰형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비웃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뭘 집어 던지고 그걸 다 이제 어머니는 인내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는 5년 후에 돌아가게 되고 큰형은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사라져 버려요. 이제 노숙자 비슷하게 더 이상 나는 세상 속으로 있지 않겠다가 사라져 버리고 막내는 이제 그런 게 다 싫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자기 삶을 살겠다. 엄마도 거의 안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있다가 결국 이 작자가 92년에 이 작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큰형을 정말 그러니까 형하고 결국 엄마가 81년에 2년에 돌아가시니까 그 이후로 거의 10년간 단절돼 있다가 형을 찾아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큰형한테 이 책을 바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견디는 우리 큰형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되죠.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렇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클이 자기 형이 군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 가지고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하니까 그럼 감방에 가게 되는데 네. 18개월 만에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집에 그 간증해놨던 돈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다. 알고 보니 게리가 또 훔쳐간 거예요. 둘째 동생이. 그래서 이런 집은 난 더 이상 안 될 거야 하고 도망치니까 이 막내가 막 비탄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형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에 왔는데 이 또 둘째 형은 이 돈을 도망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았다. 우리 집이 바로 지옥이었다. 이 집이 바로 지옥 아닌가. 가장 참 못할 짓을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네. 참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 이 큰형은 진짜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결국 어머니를 마주치고 결국 엄마를 내가 돌봐야 된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참 이 큰형이 참 아까 대단하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가장 많은 모습을 닮은 게 그 게리였던 것 같아요. 둘째. 네. 네, 그 살인자. 폭발적인 성격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범죄자 네. 행각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단 말이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야기한 걸 듣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걸 밝히지 않고 갔거든요. 뭘요? 너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네. 뭔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몰래 듣게 됐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죽어도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한 사람들이 아니 이제 다 죽었는데 이야기 하시죠 해도 그 이야기를 얘기만큼은 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우리 마이클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혐오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마이클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막내 아들까지도 혐오할 것 같아. 막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범죄 관련된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떠돌아다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부터 정착을 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절대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뭐 재산 정리를 하다가 변호사하고 전화를 하는데 네. 이 둘째 아들 살인자 게일이 2층에 있다 그 전화기 수화기를 이제 수화기 두 대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뭔지 지금 밝혀졌습니까? 아니 밝히진 않죠. 그러니까 그 게일은 알게 됐는데 게리도 알긴 게리도 알게 됐죠.
근데 게리는 게리도 입을 다물어요. 그렇죠. 게리는 뭐냐면 무겁네. 예. 심지어. 그렇죠. 게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로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긴 해요. 딱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했던 말도 뭔가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는 살아야- 존재는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 게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근데 게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이제 전화 끊어진데 뭐 알게 됐잖아요. 엄마의 말이 너무 참 그거예요. 게리 맙소사 어떻게 너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곳 있구나. 듣지 말아야 될 것 항상 듣구나. 너는 왜 이러냐. 집 같은 데 사는데 뭐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참 그러니까 이게 게리는 안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아까 말한 환경도 있고 유전도 있습니다만 이 우연들이 또 계속해서 게리를 강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이 슬픈 어떤 것들이 됐죠. 아 아마- 뭐였을까 그 범죄가? 혐오스럽고 쓰레기 네.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단순한 사기라든지 단순한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강도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그런 범죄는 많죠. 여기도 보고 있으면 뭐 아동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 글쎄요, 그까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자세하게 이제 게리가 저지른 범죄나 네. 게리가 이제 그 감옥에서 근데 사실 게리가 세상에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네. 게리가 감옥이나 교도원에서 당한 폭력도 이건 그럼 그것은 국가라든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것들을 당하지 않을 것들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성폭행 이게 네, 정말 네, 네. 너무너무 끔찍해요. 읽어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과연 그러면 14살짜리 아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버텼을 텐데 그렇죠. 누군가가 끝까지 외면을 당한 거죠.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클은 왜 나는 그러면 형들처럼 안 됐을까? 결국 게리는 그 받은 것들을 외부로 터뜨려 버렸으니까 외부로 투사를 하니까 범죄자 됐고 네. 마이클은 그것을 내면으로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도 고민한 게 많이 나요. 마약하고 자기도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아 마이클도. 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외부로 터뜨리든 내부로 터뜨리든 그 고통 받은 것들은 끊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시 그 원죄를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케빈에 대하여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가요 그 케빈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너 왜 그랬냐 진짜. 왜 그렇게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이고 친구들을 다 죽였냐. 근데 케빈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알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때 이제 딱 안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떤 모성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케빈이란 건 뭐 심리학자들이 실제 그런 아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케빈에 대하여. 네, 그 케빈 같은 아이는 없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떠나가지고 참 일종의 그 여기서는 결국 아버지와 엄마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 융이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 영혼부터 먼저 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최악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제 우리 개개인의 누가 그런 이야기. 개개인이 일어난 최악의 상황은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막 목을 졸라 죽인다든지 이런 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죠. 누구 말렸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들이 뭔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강력히 다가온다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딱 그 하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영혼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라졌으니까 사람을 죽인다. 내 영혼의 소리를 아예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 케빈에 대하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하건대는 그냥 그런 아이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의 모습들이 네. 저는 엄마가 기억하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막 진짜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엄마가 기억할 때 그런 이상한 모습이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애를 이상하게 대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이제 컸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팩트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3자적 입장에서 그걸 찍은 게 아니고 엄마의 입장, 엄마의 기억으로 그걸 이제 쓰고 보고 적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건데, 저도 그래서
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묘사가 됐나.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어쩌면 엄마가 그렇게 나는 아이 낳고 싶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아이를 낳게 됐고 산후 우울증 비슷한 게 좀 있고 산후 우울증이 근데 정말 좀 심한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피폐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쵸.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으니까 그거는 병이에요, 진짜. 그것도 심각한 우울증이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 광기가 넘치는 인간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거든요. 주변 사람들 오히려 힘들어지고 미치지. 광기가 넘치는 인간 자체는 안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엄마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좀 광기가 넘치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해.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네. 광기가 넘치는 인간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죠. 힘들어지고. 이게 참 묘한 느낌을 줘요. 지금 아니 케빈 말씀하시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서 아이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을 너무 진짜 자판기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니, 그건 뭐 여러 가지 복합질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그런 그렇죠. 엄마의 근데 광기가 넘치는 존재가 있으면 그 광기 넘치는 존재는 오히려 그렇게 안 미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치게 되죠, 사실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책에서 그러면 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좀 되겠군요. 그러니까 타고난 모성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보통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페미니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성은 있긴 있죠. 그래도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가 이제 내 뱃속에 뭐 10달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어쩌면 그 10달 있는 순간부터도 이 아이를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고 이 아이가 예쁘게 자라게 만들고 싶은 게 타고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그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다. 어느 쪽에 더 설득이 좀 됩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임신 기간에는 너무 애틋하고 좋았어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아직 얼굴도 안 봤지만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보고 느끼고 먹고 다 이제 했잖아요. 막상 태어나서 제가 이제 마취해서 깨고 아이를 만난 순간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이 아이가 맞는데도 저는 얘 말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리워진 거예요. 아직 얘하고 이별을 못했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가 와서 얘가 지금 태어난 거니까 얘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간 당황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건 좀 신기한 얘기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네, 그렇죠. 엄마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산후 우울증의 시작이 그때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빼앗긴 느낌도. 네,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같이 있던 그 모든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별 후유증이 없겠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한테 얘가 걔니까 얘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물론 바로 사랑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당신처럼 놀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얘랑 처음에는. 뱃속에 있는 애랑 바로 이게 동일시는 안 되는군요.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거를 찾는 시간이 그래도 뭐 길진 않아요. 대충 뭐 한 일주일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수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게 또 어디서 분리가 되냐면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가족 사이에서. 네.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는 엄마가 있고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인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게리 엄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우선순위가 60, 남편이 우선순위인 게 40. 아이들은 일단 3순위였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네. 이거 참 확실히 경험해보자는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야 이거 자체 모성을 말하기가 좀 은금한데 그러면 남자로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우치다 다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한 5, 6년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애를 자기가 키워야 됐어요, 딸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는 그 키우면서 자기가 발성부터 몸짓, 손짓 이게 완전히 마인드 세팅이 새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세팅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성은 이 사람 훈련이라 봐요. 왜냐하면 아. 모성은 내면에 있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예를 들어 이 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야 이렇게 안 되고 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음악 하시는 분도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자장가 하잖아요. 네. 자장가를 그냥 불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장가의 청중이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자장가 부른 거하고 아이들이 있을 때하고 이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말이 다 달라져요. 실험을 해보면. 맞아요. 이 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본인도 의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성이라는 것들은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애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성이 내면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내면에 없는 사람 어떻게 하지 돼 버리는데 모성을 연기로 간주하면 누구나 할 수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성을 너무 그렇게 절대 하지 마라. 신성시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또 모성은 환상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허위 의식을 타파하자 이렇게 말하는 또 여성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분은 좀 비판적인데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상이 아닌 게 있냐 이거죠. 애국심이라든지 민족 다 환상이잖아요. 환상이라고 해서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환상이 있어야지 사람은 또 그것들을 맞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 환상인데 기분 좋은 환상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연기를 기분 좋게 연기를 한다. 네. 자, 그럼 뭐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항상 감정이 있어야 행위를 한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감정 이전에 행위가 있으면 행위가 또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모성의 연기를 하다 보면 모성은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네. 네. 행위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모성을 너무 막 이렇게 저렇게 절대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숭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행위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연기로 보자. 그러면 그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 커피 향만큼은 또 우리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은 원두로 맛있게 로스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kg 커피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1kg 커피 전 세계 가장 좋은 원두들을 모아서 어느 원두 좋아하세요?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어떤 커피 좋아하시죠? 저 그 하와이안 헤이즐넛. 네, 1kg 커피에 있습니다. 1kg 커피. 하와이안 헤이즐넛이요? 그런 게 있군요. 1kg 커피엔 다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kg 커피로 한번 꼭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네요. 모성을 하니까 또 여기 이제 이 책에 마이클 막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결국은 어머니의 두려움이 또 어머니를 쓰러뜨렸다 자식들을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가진 두려움이 있잖아요. 엄마가 가진 전 두려움. 이해해요. 무슨 끊임없는 마음인지. 두려움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식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들이 다 떠났더라면 오히려 엄마가 혼자 홀로 서기를 했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결국 막 엄마가 그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막내가 태어나 공중에 살짝 띄워봤는데 안 웃으니까 얘 죽여야 돼. 이런 뭔가 끊임없는 그 환상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동생 둘이 죽었는데 그 귀신이 우리 집안을 계속 떠돌고 있어. 이런 뭔가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 근데 그거는 뭐 아버지의 탓이 크죠. 아버지가 맨날 학대를 하고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엄마가 가지게 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까 그 결국은 이 살인자와 살해된 형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선택한 거 아니냐. 내 대해서 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책의 마지막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큰형은 막내에 대해서 마지막 그 부분이 애정을 표시해 주거든요.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였다. 참 이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큰 형이 막내에게. 예, 막내 이 작가에게.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너는 그러니까 그런 아니, 희망을 주는 큰형은 좀 멀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생이 그 아빠 피를 다 받은 게 아니니까. 예. 아니죠. 그것도 아빠의 아들을 해서 낳았으니까 사실은 다 같죠. 그러니까 아빠가 예전에 난 그러니까 그 아버지. 네, 그렇긴 해도 반은 뭔가 이제 또 다른 분이 섞여 있으니까. 그쵸. 하프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결혼도 안 했지, 동생한테 애정도 표현하지, 그 엄마 아빠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겪었는데 적어도 둘째, 셋째처럼 안 됐지. 가장 멀쩡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이라서 그 책임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프랭크가 결국 큰형 이제 프랭크 주니어죠. 아버지 이름을 땄는데 참 역설적으로 프랭크 왜 주니어는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직접 아들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모든 게 참 무섭죠. 큰형 이름은 프랭크 주니어란 말이에요. 아버지 프랭크 주니어. 아버지 이름 프랭크를 따니까 프랭크 주니어가 됐는데 참 그 아버지와 둘째는 그걸 모르고 죽었고 큰형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50이 넘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죽자 살자 엄마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뿐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래도 이제 큰형이 그래도 이제 이 너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단다. 너는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귀여웠고 이런 쫙 그 동생에 대한 애정을 빌려주거든. 아 그게 필요했구나 이 사람은. 저는 이 책이 이게 보통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박사님 말을 듣는데 오늘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또 애들 키우는데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고 늘 뭐 생각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애들 키우는 분들은. 근데 사회가 점점 이렇게 좀 뭔가 소통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폭력의 뭐 강도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또 폭력은 어디에나 계속 존재는 했으니까 이거에 가해자 혹은 뭐 피해자가 될까도 좀 걱정 저도 이제 되기도 하고 좀 무섭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는데 그 양육의 비결이 없거든요. 비결? 아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945년 이후에 양육법은 부드럽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부드럽게 이제 미국에서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월남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고 나서 물론 전쟁 자체의 후유증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 밀림 세계 정글에 전쟁이 던져져가지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더 유독 심했다. PTSD라는 게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했다가 어떤 때는 좀 강하게 키워라 뭐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유행하는 교육법도 역시 옛날처럼 또 바뀔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양육법이 뭐가 맞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이 없는 거 보면 진짜 답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것은 양육은 쉽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은 아주 우리가 과학의 어떤 비결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양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키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이 사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자격증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로서의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피해 의식이나 자기의 못한 일에 대한 미련을 자꾸 자식에 투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요즘 말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럼 나중에 이 아이를 아무리 양육법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종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 네.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품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아이를 계속해서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혼을 내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결국 지금 혼을 내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또 내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딱 이제 얘가 3일 후에 우리 집을 이제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해 보라요. 그죠? 3개월 후에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삶의 태도가 잘 안 바꿔지잖아요. 늦잠 자는 애한테 갑자기 내일부터 무조건 아침 6시 기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싸움 날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런데 얘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집 떠나가지고 저 외국으로 가. 이거 생각하면 바꾸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나 좀 그래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 거죠.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그 평온한 삶을 권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인간이 있고 정말 미운 직장 상사가 있고 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잖아. 저 인간이 지금 곧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좀 측은하게 바라보자.
곧 일주일 내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좀 봐주지. 그렇게 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하고도 그런 유통기한을 있게 바라보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를 그럼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마인드가 조금 다른 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사회인 거잖아요. 이 네네. 가정이. 저는 이혼 전에 아이한테 만들어줬던 게 되게 엄마 아빠가 있고 너가 있고 완벽한 가정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아이한테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국가와 가족은 너의 선택이 아니야. 너가 엄마 아이도 아이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엄마 너가 서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니까 엄마한테서 규칙을 배우고 서열을 배우고 사회를 그러니까 모든 걸 배워서 나중에 학교 다니고 어른이 돼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네가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많이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엄마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주려는 것보다 좀 스스로 잘하시네요.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냥 약간 군대 선임이 후임한테 뭐 가르쳐 주듯이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꼭 이렇게 군대 비유를 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종교 말고 그러면 이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방법이 계리가 없었겠냐는데 결국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리에게 일상이 없거든요. 일상생활이 없어요.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여자 남자 뭐 다 숨잡아 이러거든요. 그 일상이 없으니까 일상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관념적이 되거든요. 관념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화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일상은 뭐냐 반복되는 거잖아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청소를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질서를 만들거든요. 질서를 만든 사람은 자기 감정의 토양을 계속 두텁게 뿌리를 튼튼하게 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웬만한 내부 제약보다. 근데 그 일상이 없는 사람들 밤새도록 했다가 아침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춤을 추러 나갔다가 이렇게 일상이 없는 사람은 관념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일도 화를 내게 되고 화를 폭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계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만든 거죠. 오히려 일상의 질서를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그러니까 딴 거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다. 식사는 저녁은 식구들과 함께 몇 시에 먹는다. 몸은 항상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뭐 학교를 먼저 간다. 요 일상 규칙만 잘 지켰다 하더라도 계리가 그렇게까지 안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멋있게 보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환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일 거야. 그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갖고 성관계를 가진다. 그게 몸으로서 뭐가 좋겠냐고요. 몸이 절대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거지. 몸 자체가 아니 내 몸은 각각의 부분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의 성기가 내 몸을 이게 뭐가 좋겠냐 이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만 느낀다는 거예요. 쾌락을. 그러니까 사실은 관념적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생활 안 하는 사람 관념이 가는 사람 두뇌 위주로 간다는 거죠. 자기 자꾸 두뇌를 가지고 해서 몸이 생각하는 방향. 이거 좀 이상한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감촉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위화감 느끼면 피해야 되는데 뇌는 뭡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 오늘 밤 가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새로운 사람과 나는 그렇죠.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눈 이런 그 환상. 예. 이게 몸을 오히려 누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 몸이 사실 우리 몸을 개별적으로 보자고요. 몸이 뭐가 좋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고 근데 우리 뇌는 그 환상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다 유혹할 수 있고 나는 정말 나는 카사노바야. 이런 뇌는 그 환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이제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내 몸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뭐 그거 하시는 분들 그건 아닌데 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인 이유가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이게 고통을 참아야 된다. 몸이 고통을 참는다는 감각을 주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활 감각을 계속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건 일상을 통해서.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안에 해심도 되겠습니다만 종교가 안 맞는 사람은 바로 청소 열심히 하고 주변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뭐 세수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이런 게 결국은 그 사람을 질서를 만들고 그 사람을 그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저는. 그리고 제일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건 마이클이 했던 말도 그렇고. 마이클이 아드님이시죠? 아니 여기 여기 마이클. 네네. 그 처음 자기가 만났던 그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걸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다가 형한테 큰 형한테 마지막으로 그 사랑한단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고 있어라는 그 딱 자신감이 있으면 크게 엇나가진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랍게 느꼈던 게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살인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악몽을 꾸거든요. 어릴 때부터. 악몽까지. 특히나 둘째가 제일 먼저 악몽을 꿔요. 바로 게리가 제일 먼저 악몽을 꾸고 마이클도 악몽을 꾸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왜 꾸냐면 꿈은 현실하고 완전히 정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꿈에서는 결과 원인이 뒤바뀌기도 하고 전혀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잠을 잘 때는 우리 어떤 근육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체험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때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의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때 꿈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꿈을 그런 존재로 꿈을 꾸다가 또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꿈에서 계속해서 악몽을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악몽이 결국 계속해서 이게 꿈과 각성이 돼가지고 분리되면서 인간은 또 현실을 오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데 그 악몽의 연속이 계속해서 꿈으로 나타난다는 게 참 이게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죽을 때까지 그 악몽을 꾸고 있다는 거. 그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가로림만에 가서 일상을 또 만드는 거, 주말 일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서산 그리고 태안 사이에 가로림만이라고 이게 이제 그 이슬이 더하고 더해져서 숲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로림. 되게 예쁘네요. 이름 자체 예쁘죠. 여기가 세계 5대 갯벌로 불릴 정도인 곳인데 원래 이제 여기가 조력발전소 개발하려던 거를 이제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환경을 좀 보호하자 이런 의미로 국가 1호 해양 정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고요. 여기 가면 그 점박이 물범이라고 동물원에 가도 볼 수 없는 아주 귀여운 물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태라든지 별미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겠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좀 이렇게 바다 내음 맡으면서 한번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로림만으로 한번 놀러 가십시오. 자, 오늘 책 내 심장을 향해 쏴라. 이거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울림을 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엄마가 계속해서 그 꿈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들 다 모아가지고 큰 대저택에서 살아보겠다. 나중에 대저택에서 살긴 살아요. 근데 그 대저택에서 결국 모든 비극이 다 시작되거든요. 그래요? 아버지 사업이 잘 돼가 대저택 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술을 끊고 나서부터 더 악마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집이 아니라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너무 여기서 보면 화목한 가족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웃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환상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게리 집은 그냥 그런 것들을 차라리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오히려 적당하게 서로 거리가 있으면 오히려 그 가족은 잘 존속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뭔가 우리 가족의 위신, 우리 가족을 강조하다 보니 이게 막 결국 그 사람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높은 과제, 높은 어떤 너는 뭘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붕괴해버리고 퇴폐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전교 1등 항상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애가
그걸 못 견뎌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지 답안지를 훔쳐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윤리적 태폐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적당하게 일상 생활만 잘 규칙적으로 잘하면 네. 우리의 어떤 감정의 토양은 계속해서 사라진다 두텁게. 아주 뭐 적은 데이터라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이성 중에 가장 까진 친구들이 그 군인 아빠 혹은 목사 아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교회 오빠. 아니요 교회 오빠는 괜찮아. 근데 목사님 따님이랑 군인 아버지죠. 이런 경우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까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억압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억압을 하니까 뭐 그 억압한다고 밤 9시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런다고 뭐 탈선 안 하겠냐고. 엄마 배 씨가 결국은 아버지가 그렇게 보조하니까 탈선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다 비극으로 끝나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이 책 꽤 두껍습니다. 뭐 페이지 수가 뭐 적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 책 아마 지금쯤 읽으시면 꽤 막 즐겁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닐 수 있으나 그래도 지금 사회를 이해하는데 혹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어떤 사회가 돼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연수 씨는 오늘 저희 일당백과 또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책 이렇게 소개 듣는 거 괜찮습니까? 책 평소에 좀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읽은 게 애기 낳고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많이 없고 하니까, 그냥 그 핸드폰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읽는 건 이제 유아 과학 동화 전집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자존감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오히려 자존감 높이는 책보다 이 책이 저를 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선택한 책은요.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제목의 조금은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이었고요. 끝으로 이 책 관련돼서 혹시 뭐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사실 뭐 아까 계속 그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연속인데, 근데 게리는 거기서 다시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잡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 그것이 게리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모자랐던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믿는 힘. 인간에게서 가장 큰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게리가 뭐 물론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좌절하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믿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이거죠. 반드시 자기가 그 발현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빨리 꽃을 피우려다 보니까 뿌리를 다져야 될 시기에 꽃을 피우려다 보니까 꽃봉오리를 맺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까지 결국 죽은 거 아닌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의 기본 기본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의무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기본 의무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 그 힘을 꼭 여러분 믿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구독 누르시고 다시 찾아오실 걸 또 저는 믿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